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일반 전표 계속 이어서 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생소한 게 없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32번부터입니다. 4월분 국민연금을 내는데 회사 부담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현금 납부했대요. 근데 당사 관리부서와 생산부서 비율이 5대5 반반 반띵.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자, 근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세무이급이라고 볼 수 없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 부담금. 본인이라는 건 종업원 얘기하는 거죠. 종업원 부담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종업원 부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종업원 부담분.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든가 갑근세가 아니에요. 진짜 옛날에 10년 전에 갑근세라고 했던 거지. 지금 갑근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갑근세 하지요. 한번 습관되면 안 고쳐 우리는. 고소득세입니다. 그냥 소득세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4대 보험료 있잖아요. 4대 보험료.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종업원 부담금은 예수금이에요. 종업원한테 월급 주면서 4대 보험 띄고 소득세 띄는 건 다 예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 부담분이죠. 회사 부담금인데 건보료, 건강보험료는 뭘로 처리하죠? 뭐죠? 복리후생비 맞나요? 이거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회계일리급 안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은 뭘로 처리한대요? 지금 이 문제잖아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이 문제에 그런 말 안 써 있죠. 그때 여러분이 이론 공부가 되어 있으면 세금과 공과를 떠올릴 테고 이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뭐다 아니야. 이게 실기 기능을 못해서 입력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이 안 되니 실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론 공부를 잘 하셔야 점수가 잘 나와요. 합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합격이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 합격은 솔직히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진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업무를 보는 거지. 겨우겨우 70점 합격 겨우 해가지고 딱 갔더니 아무것도 몰라. 그럼 제가 욕먹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그냥 붙여 쓸게요.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여러분 이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세무이급 수준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회계 1, 2급 때. 회계 1, 2급 때. 자, 대변에 현금 나간 건 뭐 따로 쓸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차변인데 우선 종업원 부담, 본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254 예수금이죠. 금액까지 굳이 쓰자면 225, 금액까지 굳이 쓰자면 225고요. 그리고 나머지 22만 5천 원 국민연금을 생산부서와 관리부서 800번대, 500번대 반띵하래요. 반띵하니까 먼저 생산부서, 관리부서가 먼저 나오니까 800번대로 세금과 공과구나. 세금과 공과로 해서 반띵하면 112500이죠. 112500이고 나머지는 500번대의 역시 세금과 공과죠. 역시 112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굳이 써드리면. 자, 그럼 이거 안 써드리고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회계 1, 2급까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한두 번만 하고도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복습 차원에서 나중에 하셔야 되죠. 우리 최악의 공부 방법. 최고 편한 공부 방법이면서 최악의 공부 방법의 기출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럼 그 제일 쉬워요. 기출문제 보면 그래도 비슷한 게 자꾸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론적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운 좋으면 70점이고 운 나쁘면 60점 되지. 그거 떨어지는 거지 맨날. 그건 조금만 1점. 1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99점 맞은 걸 아까워해야 돼. 99점 맞은 거 하나 실수한 거 억울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일단 합격만 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97 그래 예의상 내가 두 개는 틀려줄게. 그럼 94 이건 인정되지만 69에서 퍼덕이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계 다 해드렸으니까 입력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분계 해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세무 2급 정도 되면 이미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커 상사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현금 주고 매입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회계 1, 2급 때부터 워낙 많이 하던 거고 현금 줬어요. 대변은 다 현금인데? 대변은 다 현금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에 보면 하나의 전표로 적어라. 즉 대변에 현금 두 개 적지 말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과목이 토지 샀으니까 토지고 취득세 냈으니까 이것도 토지 이런 식으로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에 두 줄로 이렇게 만들지 마라 이거죠.
두 줄로 만들지 마라. 하나의 전표로 적어라 이거죠. 설마 여기다 대고 또 설마 뭐죠?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들 하도 안 하니까 갑자기 어디가 있어요? 이거 저거 뭐지? 어디가 있대? 제가 뭐 하려고 하던 게 어디 갔죠? 아, 줄 치고 하려는 것도 안 보이네. 여기 있네. 아이 참말로. 이것도 두 줄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토지 신나게 입력했어. 차변의 토지 얼마야? 1억 5천에 600. 1억 5천 600. 대변의 현금 1억 5천 600. 딱 입력했어. 아싸. 틀렸죠? 여러분 벌써 아닌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일부러 색깔을 여기만 칠했죠. 요거 살짝 지나갔죠? 지나갈 때 여러분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야 제대로 공부한 거고 사실 이것도 회계 1, 2급에서 이미 한 겁니다. 투자 부동산이죠. 토지가 아니라 이때는 투자 부동산입니다.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로 쓰면 틀립니다. 그게 함정이라면 함정인 거죠. 그게 함정이라면 함정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가 아니라 뭐? 투자 부동산입니다. 투자 부동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차변의 투자 부동산 1억 5천600. 1억 5천6백이고요. 대변의 현금. 현금 두 개로 쓰면 안 된다고요. 차변의 투자 부동산, 대변의 현금. 차변의 투자 부동산, 대변의 현금. 이래도 결론은 금액은 똑같지만 그렇게 입력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더군다나 이런 말이 써 있어. 그럼 두 개로 입력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없어도 사실 두 개로 하는 건 하루에 똑같은 날 분계가 차변 대변 똑같은 과목이 써 있는 건 회계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맞다고 해달라 그런 사람 워낙 맞아서 맞다고 해주는데 다만 여기는 안 돼요. 분명히 써 있어서 문제에 써 있었기 때문에 두 줄로 쓰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근데 틀렸다고 할지 감점 처리할지는 저도 몰라요. 자, 선사상사 요거 부동산 투자 부동산 전부를 물론 혼자 이렇게 풀어봤으면 토지로 했더라도 이거 읽다 보니까 투자 부동산이구나 눈치껏 알 수 있겠지만 투자 부동산을 전부 다 매각했어요. 그리고 어음 받았어. 만기 1년이네. 그럼 투자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투자 부동산 이건 대변의 투자 부동산 장부 금액이 요거 1억 5천6백이죠. 1억 5천6백이고 그리고 차변에 물론 이익이겠죠.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대변에 그럼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그래서 바로 입력하면 안 되지요. 그쵸, 안 되지. 받을 어음 입력하면 되겠지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은 공부 더 해야 돼요. 귀밑머리 2개 뽑아요. 정신 차려야 돼. 졸고 있는 사람 안 돼요.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해요. 받을 어음 아닙니다. 받을 어음 아니에요. 왜? 왜를 지금 설명하면 안 되지. 이미 알고 있어야지. 뭐라고 해야 돼요? 미수금이라고 해야 되죠. 물론 거래처는 천사. 거래처는 천차가 아니라 천사인데 중요한 건 받을 어음이 아닙니다. 왜? 재고자산이 아니죠. 원재료, 상품, 제품, 재고자산 매출이 아니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때는 받을 어음이지만 지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런 걸 처분할 때는 미수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몰랐다. 그럼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이거 해야 돼. 이런 정도. 이거는 역시 세무 2급 수준도 아니에요. 이미 회계 1, 2급에서 이 정도 다 했어야 돼. 근데 혹시 투자자산 처분이익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6월 달로 가볼게요. 6월 18일 날 대변에 투자부동산 156 투자부동산 그리고 또 차변부터 할까? 차변에 뭘로 받았죠?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이랬죠. 천사 그리고 이게 얼마 2억 5천이라고요? 2억 5천. 그럼 나머지 대변에 투자자산 처분 이익 있나? 투자자산 처분 이익 있네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 문제에 뭐 힌트가 있을 거예요. 투자 부동산이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 처분 이익 써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이건 뭐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거네. 조금 어려워요. 서울 상사 발행한 만기 3년짜리 채권을 구입했어요. 월날이. 근데 당사는 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만기 보유증권이구나. 만기가 존재하고 채권이고요.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만기 보유증권의 요건이죠.
단기 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있을 것, 단기 투자 목적일 것,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능력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지금 실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론 강의부터 빨리 2, 3회독 소화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전표로 적어라. 여기 두 줄 써 있다고 두 줄로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채권 구입비 100만 원, 보통예금 이체. 그리고 중요한 건 수수료 줬어. 수수료 줬고 3만 원 이것도 보통예금 이체.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을 두 개로 쓰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103만 원 써라 이거죠. 103만 원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차변에 만기 보유증권이죠. 근데 만기 보유증권인데 여기서 머릿속에 아니 말이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요.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야 돼요. 물론 이 문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수료죠. 수수료, 원가의 산입. 앞에서 했죠. 앞에 1번인가 했잖아요. 1번인가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원래 원가의 산입이다. 단기 매매 증권일 때만 900번대 비용. 근데 이건 만기 보유니까 원가의 산입이에요. 그럼 금액은 103이야. 차변도 103, 대변도 103. 그리고도 할 얘기가 또 있죠. 왜? 일단 입력해볼까? 무슨 얘기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갔니? 날짜가 어디 갔어? 6월 25일. 25일 날 차변에 만기를 일단 찍어볼게요. 만기라고 딱 찍고 엔터 치면 이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계정 과목이 2개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 공부가 잘 된 사람이고 뭔 얘기하는 결시 막 이러고 있으면 공부 회계 1, 2급을 건너뛰거나 안 한 거죠.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회계 1, 2급에서 충분히 했어요. 자, 위에는 유동자산, 밑에는 비유동자산. 그럼 아무 말도 없으면 비유동자산 밑에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 공부가 되어 있느냐. 그게 아래쪽 거. 매도도 마찬가지죠. 매도라고 찍어볼까요? 여기 만기가 아니라 매도라고 딱 찍어봐도 코드가 2개 뜹니다. 코드가 2개 뜨는데 아무거나 해도 맞는 거 아니냐? 아니죠. 123번 위에 거는 유동이고 밑에 거는 비유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도 가능하고 만기 보유증권은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이잖아요. 아무 말도 없으면 비유동 밑에 걸로 줘야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만약에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그럼 유동으로 바꿔줘. 그때는 위에 거죠. 자, 이게 뭔 얘기인가 못 알아들으면 이론 공부 한참 더 하셔야 되니까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다시 만기 보유증권으로 와서 181번으로 줘야 돼요. 사실 답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3만 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론 공부가 되어 있느냐. 솔직히 이것도 세무 2급 아니에요. 분명히 회계 1급 수준에서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마찬가지예요. 장기 투자 목적,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던 상장 주식. 이거 장기 투자니까 주식일 때는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주식인데 지분율이 1% 미만이야. 그럼 지분법은 아니란 얘기죠.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이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처분했대.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들어왔다. 전년도에 상장 주식에 대한 기말 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라는 얘기는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이 얘기죠. 살 때는 700이었지만 공정가치가 500이야.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랬죠. 이거 지분율이 1% 미만. 20% 이상이면 지분법 적용. 아니면 매도 가능. 그러니까 이것도 친절하게 정리해드리면 구입할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고 입력할 때는 아래 거 코드가 2개 중에 밑에 걸로 입력했었어야 돼요. 이게 700이었죠. 700이었고요. 그 대변에 현금. 그리고 결산 때 700에서 500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물론 입력할 때는 코드 아래 거 178번. 이때 이게 200이었죠. 200이었고 차변에 뭐라고 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이었겠지요. 이거 제가 안 써드려도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쫙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이 비용,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자본이죠.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처분했습니다. 이 문제 정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대변에 처분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지잖아요. 물론 이 금액은 계속해서 코드 번호는 아래쪽 거. 코드 번호 아래쪽 178번 코드 2개 중에 밑에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적어야 될 금액은 장부가를 적어라. 장부가가 얼마냐? 500이지. 전년도 말 공정가. 장부가액이 전년도 말 공정가다. 역시 이것도 모르면
모르면 회계 1급 단계도 아직 제대로 소화 못한 거고요. 세무 2급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자격증 따봐야 의미가 없어요. 실무에 나가서 진짜 욕먹는 건 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이게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랬잖아요. 자본은 해당되는 매도가능 증권을 처분하게 되면 자본으로 계상되어 있던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도 없애주게 돼 있습니다. 없애주게 돼 있어요. 차변에 있던 거니까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년도에 평가 이익이 있었다 대변에 그럼 차변으로 평가 이익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양도 처분가액이 600이야. 그럼 차변에 60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죠. 6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대변이 700이고 차변이 600이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원래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겠죠. 굳이 금액을 쓰면 100만 원이죠. 대차 차익이 100만 원 나오니까. 근데 매도 처분 손실이라고 쓰면 아마 안 뜰걸요. 가볼까요? 일단 가봅시다. 그냥 분개는 해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전년도 말 공정가액이 500이었다는 거. 그리고 평가 손실이 있었으니까 평가 손실을 없애야 되겠다. 자, 이 정도는 세무 2급 수준. 물론 회계 1급에서도 이미 했어요. 그럼 이 정도는 세무 2급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래도 조금 그래 난이도로 따지면 세무 2급 그 문제 중에서 난이도 따지면 그게 상중하, 굳이 따지면 상. 상도 아니 솔직히 이 정도는 회계 1급에서도 충분히 한 겁니다. 안 했다고요? 저랑은 했어요. 안 한 사람은 저랑 안 한 거겠지. 어쨌든 세무 2급은 약간 어려운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날짜는 어디 갔어? 6월 26일? 26일 맞아요? 자, 26일. 자, 대변의 매도. 그리고 중요한 건 코드 번호 2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게 아니고 밑에 걸 줘라. 그리고 전년도 말 장부 금액이 500. 그리고 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없애줘야죠. 자본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 200을 없애주고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나? 보통 예금 들어온 돈이 600이에요. 600. 그리고 이제 대차 차익 100만 원이 손실인데 매도 가능 증권 매도라고 치고 딱 보면 처분 손실 있다. 아싸 있다 다행이다. 그럼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없어.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도 투자 자산이잖아요. 뭐 웬만하면 써 있겠지만 안 써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만약에 없으면 투자 자산 처분 손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도 가능하고 만기 보유가 아무 말도 없으면 투자 자산이잖아요. 비유동.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서 안 썼어요. 아까 아래 거라고만 써드렸죠? 아래 거라고만 써드렸는데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유동자산, 당좌자산. 아니면 이렇게 보여드려도 돼. 메인 화면에 여기 계정 과목 등록에 가보면 이 계정 과목 코드에 당좌자산에 보면은 당좌자산에 보면 여기 123번, 124번에 매도 가능 만기 보유가 있어요.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만기 보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당좌자산에 있고 그다음 투자자산. 투자자산 클릭하면 여기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단 말이에요. 178, 181. 그래서 아까 전표 입력 딱 클릭하면은 123, 124는 유동자산이고 당좌자산 그리고 밑에 거 178, 181 얘들은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에 있는 거예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순서대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동, 비유동 구분을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 위에 걸 아래 걸로 줬다. 계정값은 똑같다. 맞다고 해달라.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코드로 해야 돼. 코드로. 한 번 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아예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 돼 있고요. 다음 조건으로 처분했대.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어요. 또 전년도 말 평가는 기준에 따라 알아서 했겠다. 4점짜리래. 보통은 3점이잖아요. 근데 이거 4점이래. 어렵단 얘기지. 방금 했던 거예요. 살 때는 1,000만 원인데 전기 말에 1,500이었다. 그럼 평가 이익이 있었었네. 오늘 1,200에 팔았어. 됐죠? 그럼 분개 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아까는 700에 샀다가 500에 떨어졌으니까 500으로 떨어졌으니까 200만 원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이 문제는 1,000에 샀다가 1,500이 있으니까 머릿속에는 전기말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기타 포괄손익 자본으로 500만 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단기에 이제 처분하는 거예요. 단기에 처분할 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이거 다 쓰는 것도 귀찮죠. 그 중에 아래쪽이야. 아래쪽에 매도 가능 써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뭘로? 장부가액으로. 이때 장부가액은 전기말 공정가.
왜 장부가액이 전기말 공정가냐라고 물으시면 회계이익 강의 듣고 오세요. 회계이익 강의에도 그 설명드렸고 회계 1급에도 설명드렸고 세무이급에도 설명드렸으면 세 번을 물론 복습까지 하면 10번 했겠죠. 이게 1,500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기본을 모른다 그러면 더 욕먹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년도 말에 계상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부터 없애줘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처분 금액을 뭘로 받았지? 현금 받았네. 현금으로 받은 건 얼마에 처분했더라? 1,200. 1,200에 처분했어요. 그리고 대차 차익 보니까 얼라리 차변이 1,700, 대변은 1,500. 아, 차변이 크네. 그럼 대변의 이익이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금액은 자동으로 뜰 겁니다. 입력하다 보면. 물론 딱 봐도 200이죠. 200. 결과적으로 최초에 1,000만 원 주고 샀다가 1,200에 팔았으니까 200 이익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200 이익이고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700에 샀다가 600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 손실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계가 자유자재로 된다면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신 거고 어이씨 머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은 이론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실기 연습이 문제가 아니죠.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할 때 주의점 요거 코드가 2개 나온다고 아무거나 적는 게 아니라 아래쪽 걸 적어야 된다. 아래쪽 것이 투자자산이다. 아시겠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입력은 여러분 선물로 드릴게요.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자 업무용으로 사용할 중고차를 구유치되겠고요. 차량 금액은 국민은행 수표 발행했다. 수표 발행하면 당조예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원가의 산입이죠. 이것도 세무이급 수준이라기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생유죠. 차량값에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포함해서 취득원가가 된다. 개정 과목은 208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 정도도 코드 웬만하면 외우면 더 좋고요. 그 대변에 전부 다 무엇이요? 수표 발행. 차는 수표 발행했대 1,200. 1,200은 수표 발행했고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현금 줬대요. 그럼 대변에 102번, 101번 2개 뜨겠죠. 이 정도 입력은 알아서. 입력할 때는 차변에 적으려면 1,200만 원 이것까지 더해야 되니까 1,236만 원 계산해야 되는데 눈치껏 대변부터 입력하면 되죠. 1,200 입력하고 현금 요거 2개 더해서 36만 원 입력하고 이때 주의할 점은 시험 보러 가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30만 원에 이게 60만 원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침착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실수 안 해야 돼요. 36 합치면 자동으로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것도 회계이급 수준. 아 이거는 세무이급 수준이네. 딱 봐도 세무이급 수준이야. 세금 소득세 어쩌고 나오는 거니까. 자 주차장 부지니까 토지예요. 친절하게 토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지출이 발생했고 토지 구입 관련해서 전월에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계약금을 줬었대요. 그럼 이거는 선급금이었겠지. 선급금으로 지급했었고 나머지는 비사업자 거래고 거래처 등록은 생략해라. 그 잔금이 2억 5,700인데 아까 계약금 선금 준 게 5천. 그러면 잔금이라는 건 나머지잖아요. 잔금. 계약금 플러스 잔금 합쳐야 진짜 토지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토지는 원래 3억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그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 그러면서 중개 수수료를 줬는데 78만 원을 줬는데 세금을 2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고 현금 줬대요. 어쨌든 이 정도는 그래 이건 세무이급의 충분한 문제다. 근데 이 정도는 세무이급 문제예요. 이거는 좀 어려워해도 이해가 돼요. 처음 할 때는. 근데 아까 위에 있는 이런 것들 만약에 이걸 어려워한다. 그러면 세무이급에서 이거 어려워한다는 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토지를 샀으니까 일단은 차변의 토지입니다. 일단은 토지고 대변에 먼저 이거부터 없애야 되겠죠. 계약금 줬던 거. 선급금 거래처가 어디요? 아 거래처 생략이랬죠? 거래처 생략이래. 거래처 생략 원래는 적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다 비사업자래. 거래처가 없대. 비사업자니까 사업자가 아니었나 봐요. 거래처 생략이에요. 원래 있었으면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일단은 5천. 됐죠? 일단은. 그러면서 잔금. 아까 여기서 잔금 2억 5,700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그럼 103 보통예금으로 257, 2억 5,700을 줬어. 그럼 일단 여기서 끝났다면
여기서 끝났다면 요 금액이 토지 원가가 얼마가 돼요? 307, 3억 700이 되는 거죠. 307, 3억 700이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중개 수수료 줬대. 수수료를 원가에 산입하는 건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수수료 78을 줬는데 세금 22만 원을 떼고 78을 준 거야. 감이 와요? 그럼 결론은 수수료는 100이었던 거죠. 그렇죠? 100만 원을 주는데 세금 떼고 준 거죠. 원천징수하고 준 겁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내가 뭔가를 줄 때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이었잖아요. 이호사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이에요. 요 금액이 22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2만 원. 그걸 뺀 나머지를 현금 줬대. 현금으로 78만 원을 준 거죠. 78만 원을 준 겁니다. 어따 참말로. 그럼 결국은 그 100만 원까지 포함해서 토지 원가가 돼요. 결국 눈치껏 그러니까 대변만 따따따따 입력하면 대변 따따따따 입력하고 차변에 토지 그런 금액은 자동으로 합산되겠죠. K랩 그게 좋잖아요. 그럼 결국은 차변 307에다 이 100만 원까지 합치면 308이 되겠네. 차변은 308이 됩니다. 뭐 그거야 이제 입력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일단 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원천징수도 알아야 되고 취득로세, 중개수수료, 원가의 산입. 근데 세금 떼고 줬으니까 그거에서 또 생각 좀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어쨌든 세무이급에 어울리는 유형의 문제,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입력은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현대차에서 차량을 구입했대. 자동차 차량을 구입하고 미지급한.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니구나. 구입하고 미지급한이야. 저도 이거 차량 운반구로 푸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강의할 때 그랬을까 아마. 미지급한 이 소리 안 읽고 이것만 읽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구입하고 미지급한 1,100만 원. 결론은 미지급금이죠. 그 미지급금에 대해서 신한은행 당좌 수표를 발행해줬다. 당좌예금. 이때 당좌예금 잔액은 500밖에 없대. 예금 잔액이 500밖에 없고 당좌 차월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중요한 건 당좌 차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여 처리하시오라고 써 있어. 자, 이것도 그냥 입력은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차변이 미지급금이죠. 중요한 건 차량 운반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 현다이고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원래는 102번 당좌예금입니다. 근데 당좌예금이 500밖에 없대. 근데 차변의 미지급금은 1,100이야. 그럼 나머지는 당좌 차월이죠. 당좌 차월로 금액은 자동으로 600이 뜨겠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처럼 당좌 차월로 처리하시오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안 써 있어. 당좌 차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여기서 끝났어 그냥. 당좌 차월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렇게 끝났으면 물론 당좌 차월도 답이지만 어떻게 해도 돼요 또. 단기 차입금.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적을 때는 차입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거 은행, 신한은행이죠. 거래처를 걸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차입금 생각해 보면 차입금은 당연히 걸어야 되죠. 이것도 웬만하면 거세요. 당좌 차월에는 안 걸어도 뭐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걸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험은 당좌예금, 예금에는 안 걸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예금에도 무조건 겁니다. 나중에 AT 혹시 보시게 되면 AT도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걸어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당좌 차월 같은 거 차입금으로 처리되는 부채 부분이니까 걸어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정답은 당좌 차월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단기 차입금은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당좌 차월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 포인트는 차량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다. 차량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국어가 안 되면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 저 옛날에 차량으로 푸른 적 있다니까요. 차량 신나게 풀었어. 미지급 안 보여. 차량.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의하다가도 그럴 때 있어요. 만약에 저는 딱 보면 여기서도 먼저 뭐가 보였어 저는. 딱 이거 지금 내린 적 지금 1초도 안 됐죠. 근데 이 문제가 뭔지 알죠. 공채야. 그럼 여기서 설명할 게 머릿속에 그리죠. 그러다가 문제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놓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너무 많이 알아도 실수 많이 합니다. 충분히 아닌데 맞출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는 그런 거예요.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아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의하시고 자 여기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액면가 80만 원짜리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근데 공정가치 여기는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때는
현재 가치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현재 가치는 60만 원이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이 부분도 세무이익업에 좀 어울리는. 그 보통 이거는 회계 1급 수준. 회계 1급하고 세무이익업하고 뭐 이론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이익업 또는 회계 1급. 회계 2급은 아니고 회계 2급에서는 어려운 거고 회계 1급 수준 또는 뭐 세무이익업 수준 이 정도. 자, 중요한 건 공채를 샀는데 공채를 샀을 때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공정 가치의 차익은 취득원가에 반영하죠. 공부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제가 말했을 때 이렇게 떠올라야 돼. 최소한. 근데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 알고 있어. 그럼 그게 최고. 그게 최고고 말을 했을 때 맞아 그랬지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인정. 공부한 거예요. 근데 말해도 몰라. 뭔 얘기하는 게 이러고 있으면 머리 김내고 있고 막 이런 분들은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이론 하고 오셔야 돼요. 이론 두세 바퀴 돌리셔야 됩니다. 이론 겨우 한 바퀴 돌리고 다 알길 바라는 거 이상한 거죠. 회계는 전공 과목이다. 대학교 전공 과목이에요. 전공 과목을 그냥 한 번 듣고 다 한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대변에 얼마 주고 샀더라? 현금 주고 샀는데 현금 주고 산 게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그런데 현재 가치는 60만 원이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대. 그럼 107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 이 금액이 공정가치로 60만 원이에요. 공정가치로 60만 원.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공정가치로. 그리고 난 나머지는 차량 운반구의 원가에 반영합니다. 차액을 원가에 반영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유형자산편, 이론의 유형자산편을 보시면 취득원가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침투기하면서 강조한 거예요. 꼭 확인하시고. 자 밑에도 같습니다. 이것도 차량 구입하면서 법령에 의해서 100만 원짜리 공채를 액면가액 현금 주고 샀다. 똑같은디? 그리고 공정가액이 75야. 똑같은디? 단기 매매 증권 처리하는데 똑같아. 그럼 얘하고 숫자만 다르고 똑같은 거죠.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요건 좀 예전 기출 문제거든요. 일단 보세요. 신축 중인 사옥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수표로 지급했다. 수표로 지급했다는 얘기는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랬고 사옥은 2년 후 완공 예정이다. 어쨌든 신축 중인 사옥이고 아직 완공 안 됐죠. 2년 후에나 완공될 거야. 자 그러면은 공사를 위해서 투입하는 돈을 뭘로 처리하나 아시잖아요. 일단 수표 발행한 건 대변의 당조예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변에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자야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입니다. 뭘로 처리하냐. 아니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2년 후에 완공 예정이니까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이지. 그래가지고 당연히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당조예금. 끝. 뭔가 수상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정답은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자 비용이죠. 에? 이자 비용이요. 그러면은 맞죠. 이래야 되는데 같이 이러고 있으면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자, 좀 전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건설자금이자 있죠. 원래는 차입원가입니다. 요즘 말로는 차입원가고 건설자금 이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도 하고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원칙 어떻게 처리해요? 원칙 어떻게 처리해요? 이놈의 거 이거 안 생겼으면 좋겠어. 편리하라고 만든 기능이 불편해. 옛날 사람이다. 어쨌든 원칙은 이자 비용이잖아요. 원칙 이자 비용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공부 한참 더 하셔야 돼. 예외. 자산의 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고 이때 이렇게 원가에 산입하는 부분을 자본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에 보면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원칙이 이자 비용이고 예외가 원가에 산입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 자본화예요. 자본화. 근데 자본화하는 게 원칙이 아니죠. 예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옛날의 기출문제고요. 옛날 그 당시에서 정답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답을 냈죠. 근데 당연히 지금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의 신청 받아들여서 결론은 둘 다 맞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둘 다 맞는 걸로.
우리 시험은 관대하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또 이 하나만 맞다고 하자니 이거 쓴 사람이 또 억울해서 이의 신청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결론은 다 맞게 이렇게 했어요. 요즘 어떻게 나오냐? 그 뒤에 더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 자본화 대상 아니다. 또는 자본화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화하기로 하였다. 자본화하기로 한다. 이런 말 나올 때는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죠. 이해되세요? 정리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대로만 나오면 정답은 이유 없이 이자 비용이에요. 이유 없이. 물론 시험에서는 둘 다 맞게 해줬지만 그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지금 전산 세무에게는 실기형 시험이죠. 점수 비중이 70점이 실기고 이론이 30점이야. 그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론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아서 솔직히 어디 사회 나가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비빌 수가 없어요. 전산 세무에게는 이론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재경관리사만 공부해 보세요. 재경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수준이 확 달라요. 어디 가서 이론적으로는 그래. 참고로 이건 국제회계 기준은 또 다릅니다. 국제 기준은 다른데 우리 시험하고 아니니까 냅두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원래 지금 아무 말도 없으면 이자 비용이 정답. 만약에 문제에 자본화한다 이런 말이 써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이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저거 정답에는 아마 둘 다 써 있을 거예요. 둘 다 맞는 걸로.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뒤에 써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본화한다. 또는 원래 아무 말도 없으면 원칙이 정답이죠. 그럼 이자 비용이 정답입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요. 그 다음 다시다.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억 원짜리 우리가 9자리까지는 한눈에 읽어야 돼요. 1억 원짜리 이숙경 이분인 5천만 원 주고 샀었대. 근데 시가 1억짜리야. 어쨌든 시가 1억짜리 원가 5천짜리 어쨌다고요? 건물을 증여받았대. 기증받았대. 아싸. 여러분도 못 쓰는 땅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시라니까요. 택배로 보내셔도 돼요. 땅을 어떻게 보내냐 따지지 마시고. 자, 취득세. 취득록세는 원가에 산입해라 이거죠. 현금 줬답니다. 자, 증여 이것도 회계 1급 이후 이상 회계 1급부터는 간혹 출제됩니다. 일단 건물을 받았으니까 생유베르민 지역에서 건물 이렇게 되죠. 원래는 공정가로 평가하니까 1억 거기에다가 취등록세가 들어갔으니까 원가에 산입. 그럼 103500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자산을 세금 낸 건 당연히 현금이죠. 현금 세금 낸 건 350이고요. 세금 낸 건 350이고 나머지는 자산 수증 이익입니다. 이거 회계 1급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생략. 이럴 때 센스껏 대변부터 입력하면 되죠. 대변에 현금하고 자산 수중이 입력하면 차변은 자동으로 뜨니까 건물 이렇게 됩니다. 건물. 이 원가 5천만 원은 상관없죠. 그분은 5천에 사서 지금 시가가 1억 된 거고 나는 1억짜리 받는 거잖아요. 그분이 얼마 주고 샀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그분이 1,000만 원 주고 샀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 얘기지. 그분 장부에 어떻게 할지 그건 그분 사정이고 나는 1억짜리 받은 거니까 1억을 기준으로 쓰면 됩니다. 똑같죠? 당사 최대 주주인 이재민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았대요. 아까는 건물, 지금은 토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내는 거 1,500일에 현금 납부했다.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 실제 취득한 건 2억이다. 그거 뭔 상관이 있어? 아까랑 같은 거죠. 그리고 현재 공정가. 기증받는 날 현재의 공정가는 3억. 그럼 결국 위에랑 숫자랑 다른 거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럼 차변에 토지가 3억 플러스 1,500. 3억 1,500이죠. 그럼 차변에 토지가 201번이에요. 315가 되겠죠. 315. 취득세 포함해서. 그리고 대변에 똑같아요. 자산 수중이익. 뭐부터 쓰든 상관없잖아요. 자산 수중이익이 3억이고 나머지 세금은 뭘로 냈지? 현금 냈죠? 현금으로 1,500 냈네요. 그럼 사실은 아까랑 똑같은 거네요. 숫자만 바뀐 겁니다. 이숙경, 이재민 그 차이지 똑같아요. 이 시들만 기증하나 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차변의 토지 그리고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그리고 아까 위에 어디선가 채무 면제이익이 있었잖아요.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이 종종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얼추 됐네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건 내용이 바뀌죠. 종업원급여 퇴직연금이 나오네. 잘랐다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들을 정리가 술술 된다. 아니 괜히 들었어 다 아는 거야. 그게 최고고 들으니까 그래도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연습 한번 정리 한번 하셔야 되고 에이 모르겠어. 그럼 빨리 앞에 이론
앞에 이론하고 아니면 여기서 이론이 부족하다 그러면 회계 1, 2급 그 이론도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론이 튼튼하면 실기는 그냥 됩니다. 그냥.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계를 할 줄 모르는데 실기가 되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 연습만 하면 실기 점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론 공부를 해야 실기 점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정리 살짝 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